안녕하세요. 당신의 스마트폰에도 아마 꼭 하나쯤은 깔려 있을 앱, 바로 당근이죠. 근데 사용자 수가 뭐 4,300만 명이나 되고 한때는 신의 직장으로까지 불렸는데 창사 이래 처음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했다는 소식, 이거 좀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깊이 파볼 주제가 바로 이 당근의 현재 상황, 그리고 이게 과연 한국의 유니콘 기업들, 이른바 K-유니콘 생태계 전반에 대해 뭘 말해주고 있는지입니다. 당근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리고 이게 어쩌면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를 넘어서 K-유니콘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좀 더 큰 구조적인 도전 과제는 뭘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당근의 현재 상황부터 좀 보죠. 자료 보니까 정말 매출의 99%가 광고에서 나온다고 해요. 네, 그렇죠. 사용자한테 수수료를 안 받는 대신 광고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이미 가입자가 4,300만 명이면 이건 뭐 사실상 포화 상태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거의 다 쓴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사용자를 더 늘려서 광고 수익을 키우기가 어려운 어떤 한계 지점에 온 게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또 경기 침체 때문에 기업들이 광고 예산을 줄이는 것도 분명 영향이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그게 크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 기획이나 마케팅 같은 비개발 부서 중심으로 무기한 휴직 제한 같은 사실상의 권고사직이 진행됐고 벌써 두 자릿수 인원이 회사를 떠났다고 하니까 변화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당근이 국내 시장의 한계를 좀 늪이고 해외로 눈을 돌렸다는 건데요. 근데 그 성과가 아직은 좀 미미하다는 거예요. 캐나다, 일본 이렇게 4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 캐나다 법인만 봐도 작년에 순손실이 220억 원이나 됐어요. 220억이요? 와. 네. 해외 사업은 아시다시피 초기에 투자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데 아직 이게 수익으로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재정적인 압박이 결국 비용 효율화를 위한 인력 감축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해외 진출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생성형 AI가 발전하면서 일부 업무가 자동화될 수 있다는 점도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동시에 회사가 또 2년 연속 흑자를 냈거든요. 흑자는 냈군요. 네. 그래서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염두에 두고 좀 재무 구조를 건전하게 만들려는 움직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2021년에 투자 유치할 때 이미 기업 가치를 3조 원이나 인정받았고 심지어 나스닥 상장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니까요. 상장을 앞두고 좀 내실을 다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렵다기보다는 상장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군요. 근데 이게 정말 당근 한 회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점이에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우리가 흔히 네카라 쿠베당 토라고 부르는 다른 IT 대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뭐 배달의 민족이나 토스 같은 곳들도 최근에 비슷한 권고사직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이거 K-유니콘 전반의 어떤 위기 신호로 봐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K-유니콘 대부분이 내수 시장하고 B2C 모델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고려대 이성혁 교수님 분석처럼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 자체가 좀 원천 기술 개발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서비스 중심? 네, 대학에서부터 원천 기술 연구나 창업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보다는 일단 익숙한 내수 시장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내수 시장에 안주하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내수 중심 구조는 결국 성장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새로운 유니콘 기업 탄생 수도 확 줄었어요. 2022년에 7개였는데 작년엔 2개로 줄었고 올해는 아직 한 곳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는 아직 한 곳도요. 네, 미국이나 중국하고 비교하면 이 차이가 더 두드러지죠. 심각하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투자 환경의 문제도 좀 짚어봐야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용림 부원장님 보고서를 보면 해외에는 뭐 기업형 벤처캐피털, CBC나 헤지펀드, 국부펀드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투자를 하는데 한국은 주로 VC나 PE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VC나 PE 중심. 네. 근데 이들이 상대적으로 좀 빠른 자금 회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원천 기술 기반의 딥티크 유니콘, 이런 기업들이 탄생하기 좀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투자 성향 자체가 단기 회수 쪽으로 좀 쏠려 있다 보니까 긴 호흡이 필요한 기술 기업들이 크기 어렵다는 말씀이시나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단근의 이번 권고사직은 단순히 뭐 한 회사의 어려움 이걸 넘어서서 광고 수익에 크게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한계점, 그리고 생각보다 더딘 해외 시장 개척의 어려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K유니콘 전반이 겪고 있는 내수 시장 의존성이나 원천 기술 부재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다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또 단기 회수 중심의 투자 환경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점은 우리가 매일 정말 편리하게 쓰는 이런 플랫폼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 이면에는 사실 이런 치열한 생존 경쟁과 또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K유니콘의 성장이 정체된다는 건 이게 단순히 몇몇 기업의 문제를 떠나서 어쩌면 한국 경제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과도 직결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그냥 쓰는 서비스 하나하나에도 이런 복잡한 배경이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유니콘들이 단순히 뭐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성공을 이루려면 근본적으로 어떤 혁신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뭐 초기 성장은 조금 더디더라도 지금처럼 플랫폼 확장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과 자원을 들여서 기술적인 깊이, 이걸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인 해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